리그에서 5연승을 기록 중이던 아스날이 굉장히 오랜만에 승점 3점을 획득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10월 23일에 있었던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둔 이후 처음으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뉴캐슬과의 홈경기에서 승점 3점을 획득하는 것에 실패했는데요. 총 6경기 만에 연승 기록을 멈추게 됐습니다. 물론 무패 기록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여전히 리그 1위에 올라 있지만요. 홈에서 경기가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순위표에서 3위에 올라 있는 뉴캐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시즌에 비해 보자면 한 단계 약간 업그레이드가 된 모습이죠. 이번 시즌에도 그런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뉴캐슬이기에 어느 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예측이 크게 벗어나지 않고 0대 0으로 무승부로 양팀이 승점 1점을 나눠 가지면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날은 여전히 굉장히 구체적인 경기 전략, 경기 플랜을 들고 나와서 뉴캐슬을 공략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이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뉴캐슬의 판정승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스날의 홈에서 경기가 펼쳐졌다는 점, 그리고 뉴캐슬이 공격적으로 굉장히 명확한 찬스는 만들지는 못했지만 아스날의 공격을 무력화시킨다, 아스날의 공격을 상쇄시킨다는 것에서는 결국에는 자신들이 목적한 바를 이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듯이 이번 영상에서도 경기장 안에서 어떤 전술적인 이슈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후방에서부터 공격을 전개하는 것에 굉장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스날이다 보니까 아스날이 골킥 상황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뉴캐슬이 어떻게 대응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대응을 보여주는 뉴캐슬에 대해서 아스날이 이러한 대응법에 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방에서 골킥 상황에서부터 압박을 할 때 뉴캐슬은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시도했고, 특히 이 압박의 형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미드필더로 출전했던 브루노 기마랑이시의 포지션이었습니다. 뉴캐슬은 전방에서 골킥 상황에서부터 압박을 가할 때, 그리고 골킥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도 그랬고요. 4-3-3 시스템을 활용하지만 보통 통상적인 4-3-3 시스템의 경우에는 미드필더가 역삼각형으로 배치가 되죠. 반면에 뉴캐슬의 경우에는 수비 국면에서는 이 미드필더 3명을 일자로 배치를 했고, 그리고 아스날의 6번 홀딩 미드필더를 했던 토마스 파티를 막기 위해서 일자에서 중앙에 위치했던 브루노 기마랑이시를 전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약간 4-5-1에서 4-2-3-1에 가깝게 형태 변화를 준 것이죠. 그리고 뉴캐슬의 이러한 압박 형태에 대응하는 아스날의 대응 방식도 상당히 흥미로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왼쪽 풀백으로 출전했을 경우에 진첸코는 안쪽 공간으로 좁혀 들어와서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아스날은 골킥 상황을 전개할 때 진첸코가 완전히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진첸코가 비워놓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왼쪽 풀백이라고 불리우는 선수들이 위치하는 공간을 자카가 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근데 아스날이 가져갈 수 있었던 어드밴테이지는 무엇이었냐면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토마스 파티의 경우에는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그리고 아스날의 오른쪽 인사이드 하프였던 웨데가르의 경우에는 윌록이, 그리고 왼쪽 인사이드 하프였던 자카의 경우에는 롱스테프가 이런 식으로 1대1대1 총체적으로 봤을 땐 3대3의 형태로 대인 방어를 가져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카가 진첸코가 비워놓은 왼쪽 사이드 채널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자 롱스테프는 자신이 마크해야 했던 대상인 자카가 이 공간으로 움직이는 것을 쫓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연출을 통해서 아스날은 결국에는 브루노 기마랑이스는 한 라인 위에 위치해 있고 윌록과 롱스테프 사이의 간격을 굉장히 넓게 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2-3-1인데 2에서 롱스테프와 윌록의 간격을 굉장히 크게 벌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이 공간에서 한 라인 위에 있던 9번 공격수였던 은케티아가 이 둘의 사이로 나타나서 등을 지고 공을 받는 것이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등을 지고 공을 받은 은케티아는 보통은 진첸코나 웨데가르를 통해서 자신이 등을 지고 공을 받고 앞을 보고 있는 진첸코나 웨데가르에게 공을 넘기면서 이 둘이 결국에는 3자로서 앞을 보고 수비에 마크 없이 공을 받아서 공격을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은 9번 공격수의 한 라인 혹은 반 라인 내려와서 상대의 중앙 미드필더 2명 사이의 간격에서 공을 받아서 플레이하는 움직임, 그리고 3자를 찾아서 공을 전개하는 움직임은 과르디올라의 맨체스터 시티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스페인 대표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던 장면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경우에는 홀란드가 이런 플레이를 주로 실행을 했고, 스페인 대표팀의 경우에는 마르코 아센시오 혹은 알바로 모라타가 이런 플레이를 굉장히 자주 보여줬었죠. 결국에는 상대의 1선과 2선을 끌어들이고, 혹은 자신들이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상대 1선과 2선이 공격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압박을 했을 경우에 센터백이나 골키퍼를 통해서 이러한 플레이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스페인 대표팀과 과르디올라의 맨체스터 시티였는데, 이번 경기에서 아스날도 이러한 상황을 굉장히 자주 연출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스날 진영 깊숙한 곳에서부터 대인 방어에 가깝게 압박을 전개하는 상황 외에는, 그러니까 블록을 구성하고 수비를 전개하는 상황에서의 뉴캐슬은 4-5-1에 가까운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아까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일자로 2선을 구성을 했고, 중앙에 있던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토마스 파티가 공을 가질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전진을 해서 순간적으로 4-4-1-1 혹은 4-2-3-1에 가까운 형태를 가져가면서 수비를 펼쳤고, 1선이 칼럼 윌슨 한 명으로 구성됐다 보니까 아스날의 경우에는 뉴캐슬의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의 공간을 비교적 쉽게 공략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왼쪽 측면에서 뉴캐슬의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의 공간으로 공을 전개하는 것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진첸코 자체가 오른쪽과는 다르게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서 거의 미드필더에 가깝게 플레이를 했고, 상대의 마크 없이 공을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안쪽으로 좁혀 들어온 진첸코가 뉴캐슬의 미드필더 라인 사이를 관통하는 패스를 집어넣음으로써 이 패스를 받는 선수는 자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한 번쯤 얘기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이번 시즌 자카가 4-3-3에서 인사이드 앞으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카가 가진 선수의 한계가 이번 경기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포지션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로 보았을 때는 대표적인 선수가 같은 팀에는 웨데가르가 있고,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경우에는 필 포든, 케빈 드브루이네, 혹은 첼시의 경우에는 메이슨 마운트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요. 이런 선수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좁은 공간이 굉장히 좁아졌을 때 해당 공간에서도 상대의 수비를 1대1 상황에서 벗겨내거나 혹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등지고 공을 받더라도 돌아서서 상대 수비를 끌어들이고 그 이후에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카는 이런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인 우위가 있다고는 확실히 볼 수가 없는 선수이고, 되려 상대적으로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떨어지는, 공을 가진 상황에서 자신이 위치한 공간이 굉장히 좁아졌을 때 해당 상황을 타개하는 능력 자체는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번 시즌 아스날에서 해당 포지션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공을 가졌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공을 보낼 수 있는 옵션들이 주변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특히 왼쪽 측면의 경우에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진첸코, 자카, 마르티넬리 이 세 명이 계속해서 공간에 대한 로테이션을 가져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패스라인 옵션을 제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카가 공을 가졌을 때 2터치 이상, 3터치 이상,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공간에 대해서 자신이 거기서 뭔가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번 뉴캐슬과의 경기의 경우에는 백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의 공간이 비교적 자주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자카가 해당 공간에서 포지셔널하게 방금 얘기했던 공간적인 로테이션을 3인 로테이션을 가져가지 않고 해당 공간에서 발을 붙이고 공을 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통 공을 받고 돌아서서 상대 백라인을 직면하고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끌어들인 이후에 다음 플레이를 이어감으로써 백라인 자체를 공을 가진 자신에게 고정시킨다는 그런 개념이 조금 필요한데, 자카는 확실히 그런 능력은 없기 때문에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에서 공을 이번 경기에서 비교적 자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는 어드밴테이지를 최대한으로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것이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를 거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제 뉴캐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만한 부분은, 영상 초반에도 언급을 했지만 명백하게 뚜렷한 확실한 득점 찬스는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반면 뉴캐슬이 보여줬던 것, 리그 순위표에서 상위권에 있을 만하다는 것을 자신들이 입증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공이 있는 상황과 공이 없는 상황, 이 모두에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컴페티티브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축구라는 것은 결국에는 팀 종목이기는 하지만 중립볼 상황, 그러니까 공이 누구의 것도 아닌 상황, 그리고 상대가 공을 가졌을 때 공을 가진 선수와 공을 갖지 않은 선수, 그러니까 공을 가진 선수를 막아서야 하는 수비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개인 대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부분적으로 보았을 때 결국에는 이런 1대1 상황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 뉴캐슬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갖춘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드필더로 출전했던 브루노 기마랑이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브루노 기마랑이스는 브라질에서 아틀레티코 파라나이시에서 프로 데뷔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파라나이시에서 프로 데뷔를 했을 때 당시 감독이, 그러니까 브루노 기마랑이스를 프로 데뷔 시킨 감독이 제가 전남에서 같이 일했던 파비아노 소아레스 감독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과 얘기를 할 때 브루노 기마랑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번에 제가 브라질의 월드컵 경기들도 감독님과 스페인에서 같이 봤는데, 경기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감독님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브루노 기마랑이스는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떨어지는 선수다. 그리고 이 얘기를 했던 것의 대표적인 경기가 언제였냐면 카메룬전이었거든요. 카메룬전에 보게 되면은 브루노 기마랑이스
마랑이스가 뉴캐슬에서 뛰는 것보다는 좀 더 높은 포지션의 미드필더로 들어와서 득점 찬스를 굉장히 많이 가져갔었는데 해당 득점 찬스를 모두 무산시켰고 그러면서 브라질이 이제 카메룬에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런 브루노 기마랑이스를 보면서 감독님이 얘기를 하는 것이 브루노 기마랑이스는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조금 떨어진다. 헤딩을 하거나 그리고 뭐 킥을 하거나 컨트롤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프리미어리그에 뛰고 있는 혹은 이 월드컵에 참여하고 있는 브라질 정도 클래스를 가진 팀에서 뛰는 선수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굉장히 컴페티티브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브루노 기마랑이스는 자신이 공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수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중립볼 상황, 공이 나의 것도 아니고 상대팀의 것도 아닐 때 그러니까 누구의 것도 아닐 때 결국에는 경합을 해서 공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뉴캐슬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선수단 전체가 팀 전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뉴캐슬이 수비를 했을 경우에 아스날이 어느 정도 이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백라인에서 혹은 자신들의 페널티 박스까지 물러난 상황에서 1대1 상황이 왔을 때 공을 가진 선수와 대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뉴캐슬은 자신들이 열세에 놓이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에는 공을 가진 선수에서 뭔가 차이가 나와야지만 결정적인 득점 찬스가 오는 법인데 뉴캐슬은 팀 전체가 굉장히 컴페티티브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스날의 공격을 틀어막고 결국에는 0대0 무승부를 성취해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